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최이나 지음. 1장 왜 일하는가. 페이지 18페이지. 뭔가를 새로 알게 되거나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책 속의 한 대목과 만나 머릿속에 반짝 불이 들어오는 순간을 즐거워하는구나. 지적 호기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1기획을 졸업한 후의 시간은 학생으로 공부하며 배우며 살겠다고요. 페이지 24페이지.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25페이지. 나에게 일은 무엇일까? 31페이지. 나는 일한 대가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해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돈 말고도 여러 가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 의미, 성취, 도전, 성취감과 자신감, 갈등, 스트레스, 기쁨, 인정, 동료애, 팀워크, 극복, 성공. 우리가 일해서 맛보고 누리며 가져가야 할 것은 돈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책방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는 일을 14년째 해오고 있는데 한때는 그 일이 자신의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자신이 이 일을 재밌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행복하기까지 하다고요. 이때의 행복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볼 때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본질적입니다. 34페이지. 그래서 행복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라는군요. 그때 우리 뇌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행복론입니다. 35페이지. 여행의 본질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떠나는 것이더군요. 자신이 일상을 보냈던 곳을 떠나면 그곳에 두 발 담그고 있을 땐 보이지 않고 알기 어려웠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기 없어봐야 비로소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의 온전한 의미는 부재 혹은 결핍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일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내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일이 반대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가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일을 자발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하는 행위로 여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일은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니까요. 그러니 자연히 주말을 기다립니다. 일은 재미없고 여가나 놀이만 재미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반대말은 여가나 놀이가 아닌 나태예요. 41페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49페이지. 자긍심이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똑바로 보고 긍정할 때 생기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후배들이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51페이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확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든든한 백을 가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54페이지. 중요한 것은 그 업의 핵심을 꿰뚫는 관점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관점이 확실하고 올바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선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지금 몰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시대에 맞게 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한 시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장) 일은 성장의 기회다. 71페이지. 꽃길인 시기가 있는가 하면 진흙탕 길인 시기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이 어떤 시기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 일하는 곳에서 매일을 충실하게 잘 보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간들이 쌓여 자기 인생을 만드는 거니까요. 93페이지. 하고 싶지 않은 업무를 회사가 시키더라도 저는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94페이지. 나의 의도와 기호, 취향만이 나를 성장시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론 내가 싫어했던 일 혹은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일이 나를 키우죠. 그것을 해나가다 보면 그 길 어딘가에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 발견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안에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일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큰 질문, 즉 어떻게 쓰이고 싶은지, 내가 아는 나의 재능과 취향, 선호를 어떻게 썼을 때 자신의 성장과 더불어 내가 속한 곳에서 대한 기여도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장 내 이름 석자가 브랜드. 103페이지. 브랜딩이란 실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브랜딩이란 실체를 바탕으로 최소한 실체와 같거나 실체보다 나은 인식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106페이지. 그런데 여러분, 거울 앞으로 가서 서보실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죠? 그럼 이번엔 아주 가까이 가서 거울에 얼굴을 딱 붙여보세요. 얼굴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에서 좀 떨어져야 서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스스로와 거리를 둬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라는 뜻입니다. 107페이지. 여러분은 무언가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좋아하거나 자주 구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값이 싸다든가 쓰기 편하든가 디자인이 예쁘던가 아님 아무리 비싸도 꼭 갖고 싶다든가. 109페이지. 하나의 매력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려면 마땅히 실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110페이지. 내가 고객이라면 기꺼이 나라는 브랜드를 선택할까? 라는 질문 앞에 서세요. 그것이 두고두고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111페이지. 브랜딩이란 시간과 함께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113페이지. 파워 브랜드가 되겠다는 결심은 저의 북극성이 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며 길을 잡았다죠. 특히 날이 저물어 칠흑 같은 밤, 그들에겐 북극성이 나침반과 같았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지치거나 슬럼프에 빠져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또 길을 잃고 헤맬 때면 그 목표를 북극성 삼아 바라보며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115페이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오래 했다는 겁니다.
그 끝에서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뛰어난 퍼포먼스를 해낸 것이고요. 116페이지. 사람들은 레전드를 최고의 선수로 기억하지만 나는 늘 사람들이 이들을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한 선수로 기억하길 바라왔다. 레전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처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슬럼프 속에서 만들어진다. 오래 일하다 보면 찾아오기 마련인 슬럼프 혹은 고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며 다시 길을 찾아야 할까요? 또 앞으로 도움은 될 것 같은데 당장은 힘들거나 빛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죠. 하지만 자신을 브랜드로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선택이 장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그 일을 하고 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24페이지) 또 이 분야에선 이론에 앞서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의 성과를 내느냐가 핵심이므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책을 쓴다면 마땅히 자신의 실제 경험이 내용의 주를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자기가 직접 해낸 일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 그저 업계의 잘된 사례들을 편집, 인용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런 분야에 몸담은 저자의 책을 구입하실 때는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주 내용으로 하는 책인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북토크에서 1시간 동안 저자가 이야기를 풀어놓은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야말로 북토크의 안고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준비한 내용은 누구나 똑같이 듣지만 이 시간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맞춤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요. 맞춘 옷처럼 말이죠. 제 생각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로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127페이지. 저 사람하고 하면 일이 된다는 신뢰를 얻는 것. 이 일엔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존재를 요청받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눈빛을 보는 것. 본캐로서의 브랜딩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되는 일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잘 해보려 애쓰는 것. 거기서 작더라도 성과를 거두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브랜딩이란 어찌 보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중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바깥으로만 뻗지 말고 내 안으로도 향하게 해서 내가 가진 걸 알아야 한다는 것. 무조건 세상에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그들이 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오히려 그래야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저는 그 후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내가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하라. 134페이지. 저는 브랜드 콘셉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감정이자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의 가치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혹은 언제 할지 잘 모르겠거나 헷갈릴 때 돌아볼 기준 같은 거라고. (4장) 태도가 경쟁력이다. 144페이지.
씨앗 없이 꽃이 피진 않지만 씨앗을 심었다고 다 꽃을 피우진 않는다. 씨앗이 죽지 않고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물을 주고 바람과 햇볕을 쬐어주며 때로는 비료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태도다. 즉 태도는 우리 안의 재능이 도중에 꺾이거나 사라지지 않고 활짝 꽃피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145페이지 재능보다 능력보다 태도가 경쟁력이다. 이를테면 끈기, 결기, 도전을 피하지 않는 담대함, 작은 일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강한 심장 같은 것들이죠. 얼마나 다행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래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이 모두를 태도라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재능이 저절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능은 씨앗이고 잠재 상태일 뿐 그것이 능력으로 발현되고 인정받기까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투입되어야 합니다.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147페이지 지나고 보니 마흔이란 그런 나이더군요. 생을 받아 나올 때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들과 결별해 그 이후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가야 하는 말하자면 존재의 독립을 이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그들의 오늘을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좀 성급히 결론을 말하자면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태도와 의지, 심성 같은 것들이 재능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 책 제목인 그릿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이며 역경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 식으로 말하자면 재능을 발휘하고 꽃피우게 하는 원동력이자 결국 퍼포먼스를 이루는 힘이며 도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심장의 힘이고요. 153페이지 같은 키의 나무라도 단단함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쓰임새도 달라진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 방식으로 밀도를 정의하자면 시간을 보낸 방식 혹은 시간의 흔적이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앞에서 시간의 밀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은 정확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돌보지 않은 몸만 청구서를 받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도 계산서는 날아옵니다. 연차는 쌓였으나 역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혹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역량을 갖지 못한 채 직위만 높아지다 보면 코모디티로 전락하는 거죠. 이런 선배나 상사를 후배들이 존경할 리 없죠. 후배에게 무시당하는 시니어가 되는 것은 매우 서러운 일입니다. 내가 일의 주인이라 여기는 태도와 노력으로 시간의 밀도를 높이세요. 그럼 그만큼의 자기의 역량, 자산으로 쌓일 겁니다. (164페이지) 식구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확보한 것이죠. 저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렇게 해서 새벽 시간을 번 것입니다. 166페이지 공통점이 있지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므로 업무 외에 자기만의 뭔가를 꾸준히 하고 성취하려면 그것을 제한 나머지에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니 바쁜 하루하루 가운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168페이지.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중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덜 중요한 나머지를 줄이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175페이지. 워라벨의 참뜻은 일과 인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82페이지. 무조건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은 그저 내가 맡은 일을 끝내는 것 외에도 많다는 사실. 그런 변수를 섬세하게 헤아리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와 역량이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으니까요. 187페이지. 자신이 쓴 글을 지지해줄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계속 쓸 힘이 생깁니다. 글쓰기 클래스에 참여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보고 또 자신의 글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관점도 얻어보세요. 188페이지. 어떤 인상적인 성취를 한 사람이 하는 그냥 했다라는 말 속에서도 하기 싫은 유혹, 아팠던 몸, 악평에 주저앉을 뻔한 경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만두고 싶었던 외로움 등이 한가득입니다. 그걸 다 건너 비로소 어느 지점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저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 없이 지낸다는 것뿐 아니라 하고 싶지 않게 하는 현실과 마음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195페이지. 그때 명확히 알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꼭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어려움 앞에선 모르는 이들도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죠.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한 사람은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게 됩니다. 198페이지. 나치가 자신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의 폭압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은 여전히 존엄한 존재라고요.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려움과 맞닥뜨리면 저는 이 책을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저의 자유를 떠올리죠. 그러면 눈앞의 어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천천히 해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서 202페이지. 조직에서 일한다는 건 오로지 조직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목표도 추구하는 것이란 말에 동의하신다면 답은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곧 떠날 회사인데 라든가 마음엔 안 들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적당히 하지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은 어쨌든 열심히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하든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조직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03페이지. 이쯤에서 빅터 플랭크 박사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 각자는 존엄한 존재로서 환경을 바꿀 힘은 없어도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자유는 갖고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조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직의 여러 방식들이 불만족스러울 때, 여러 이유로 그 조직에서 미래를 보내고 싶지 않을 때, 이직을 추진하되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5장 나에게 질문할 시간. 211페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봅니다. 일방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뭐가 먹고 싶은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어디에 가고 싶고 뭘 하고 싶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213페이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의견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215페이지. 이거 하고 싶어? 왜 하고 싶어? 이걸 하기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건 뭐야? 하나씩 질문을 하고 답을 생각하고 또 적다 보면 제가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곤 했습니다. 233페이지. 김영민 교수는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응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역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20몇 살에 저도 그랬어요. 카피라이팅, 크리에이티브, 광고라는 제 일을 살폈고 저라는 사람을 안쪽까지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해 보였고 혹 그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나 싶어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235페이지. 나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출발하고 멀리서 보기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서 보면 두 갈래 길이나 있기도 하고 또 가파른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완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할 수 없다고 내몰렸다고 해서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대안 없음이 훌륭한 대안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모든 걸 당장의 시선으로 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좋기만 한 것, 나쁘기만 한 건 없어서 당장엔 고통스러울지라도 후엔 귀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안 없음 역시 미처 알지 못했던 능력과 취향, 기질이 발휘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마냥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237페이지. 하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해야 하는 일,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해내는 마음과 의지를 저는 높이 칩니다. 241페이지. 좋아하는 마음 이면에 지속하는 마음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면 말입니다. 247페이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거든. 친구나 선배를 찾아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글로 써보면 생각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 쉬이 알기 어려운 마음을 글을 쓰면서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써보십시오. 254페이지. 중요한 것은 알면 통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났음을 알게 되면 더 정확히 말해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면 화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신을 알아차리면 감정이나 협소한 자기인식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겠지요? 255페이지. 어떤 걸 바꾸거나 개선할 때의 시작은 자각입니다.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객관적인 자기인식과 통하는 개념입니다. 그 방법은 자꾸 자신에게 묻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자문자답.
261페이지. 지름길엔 덫이 있어서 실력이 공력이 잘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 just do it, 바로 그것, 해야 할 바를 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성취에 변치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64페이지. 전문가에 대한 이런 시선은 전문가를 그저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규정합니다.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죠. 271페이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고 해법을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76페이지. 그럼 왜 예초의 성취 그래프는 45도 우상향이 아니라 계단식인 걸까? 저는 이 질문도 제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답이 떠오르더군요. 단단한 소수를 걸러내는 우주의 테스트라고요. 정말 그거 하고 싶어? 어렵고 힘들어도 꼭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질문에 끝내 네라고 답할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성과가 지지부진해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혹시 불확실성의 구간에 들어선 게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은가? 혹은 해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모색이야말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이 되어 여러분을 받쳐줄 거라 생각합니다. (7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인가? 이 가운데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시간과 노력이에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를 드려야 합니다. 잠깐씩 시간이 날 때 찔끔찔끔 고민하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한 달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안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서 생각과 고민에 몰입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323페이지) 강원국 작가의 어프로치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처음엔 남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영 어색하고 많이 떨렸대요.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생각해보니 청중 모두가 낯선 분들인데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래서 그는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강의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강의장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청중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며 인사를 했답니다. 작가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니 그분들도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 강의 때도 청중 모두가 웃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니 긴장이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통찰력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이야기도 여러분께 다른 시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26페이지. 결국 회원은 정면으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곤 자랑스럽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걸어 나올 용기를 내죠. 그녀는 검찰에 자수를 하고 재판을 받고는 감옥에 갑니다. 327페이지. 좋은 드라마는 좋은 책이 그런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평소엔 바빠서 밀쳐 놓았다가
놓았거나 너무 임팩트가 커서 피했을 법한 질문을 던져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요. 미래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건 바로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까지처럼 살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40을 넘어 삶의 중반전에 다다른 분이라면 더더욱 새겨볼 만한 질문이라 생각하므로 강연을 할 때면 종종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330페이지. 그때 10년 전 오래 두었던 기사 생각이 났죠. 그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기엔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며 떠났던 영국 장관이. (339페이지) 타인의 기준과 취향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의 뜻과 욕망도 존중하며 일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며 자기 개발 역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340페이지) 살아간다는 것은 실은 진로를 고민하는 것과도 같더군요. 때때로 안정을 찾고 분명한 목표도 갖게 되지만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가 있는 한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